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마지막 날 녹화하는 용정호투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G7 큰 회의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포스트 G7 어떤 동향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결론은 국가 이익이 뭐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 다음에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로직을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선 그 G7 그 이후에 히로시마에서 있었던 그 회의 이후에 다른 이제 지구 외교관들의 이제 발빠른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블링켄이 파푸아뉴기니아를 방문했습니다. 원래 바이든이 이제 그 히로시마 방문 계기에 파푸아뉴기니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미국 국내 사정 때문에 못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블링켄이 대신 갔는데 거기서 이제 파푸아뉴기니아하고 안보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런 게 이제 보도에 나왔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는 지도를 보시면은 호주 다음으로는 태평양에서는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치적으로 이 나라가 맹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런 나라들 이제 따독거리지 못하면은 여기에 또 중국이 파고들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파푸아뉴기니아에 무슨 회의가 있었냐면은 태평양 도서 국가들 굉장히 많죠. 바누아투, 나우루, 그다음 솔로몬 제도, 피지, 통가 그런 조그만 나라들의 이제 협의체가 있는데 그 회의가 있어서 그걸 계기로 아마 참가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인도의 모디 총리도 이제 파푸아뉴기니아를 방문해서 상당히 국빈에 가까운 그런 대접을 받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모디 총리는 서사모아하고도 이제 회담을 했습니다. 서사모아는 지금 거의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에 예속돼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한때는 영연방의 일원이었는데 다 독립해가지고는 지금 저런 꼴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서사모아에서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반중 데모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링켄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이제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미국 국방장관 오스틴이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추진되고 있지 않은데 일본, 싱가포르, 인도, 프랑스 이걸 쭉 순방하면서 각국도의 국방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의 모양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중국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인도는 어지간히 뭐라 그럴까 좀 양쪽에 다리를 걸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다독거릴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중국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인도를 잘 꼬드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마크롱이 중국을 방문하고 난 다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 프랑스에 가서도 이렇게 좀 따독거리는 그런 아마 조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재밌는 게 나왔는데 최근에 뉴스에 나오지 않다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걸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도로 소위 말해서 공급망 재편 이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게 like-minded countries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국가들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이제 경제 관계를 좀 더 강화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만든 게 IBEF라는 겁니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인데 이게 이번에 이제 3차 협상이 지난번에 워싱턴 DC에서 있었는데 최초로 이 기구가 설립되고 나서 최초로 다자 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관련 문제인데 지금 중국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공급망 자체가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탈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국에 투자가 있던 이제 기업들이 자국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리쇼링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용어 하나가 프렌드 쇼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렌드는 친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중국에서 완전히 떠나서 자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치를 공유하는, 그러니까 안보적으로, 안정적으로 담보가 되는 그런 나라들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그쪽 나라에 이제 투자를 한다. 그 다음에 공장과 기지를 이전한다. 이런 걸 논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토르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또는 난동을 부렸을 때 이제 그 상당히 이제 무역 위기라든가 이런 데 봉착하는 국가들이 생기겠죠. 한국을 포함해서. 그런 나라들한테 이제 대안을 제시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렌드 쇼링이라는 거는 생산 기지를 우방국으로 이전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쇼링이라는 거는 이제 외국에 투자하러 나갔다가 이제 자국으로 되돌아오는 그걸 리쇼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개념의 이번 협상을 통해서 구축이 됐다. 아마 그런 게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또 중국은 이런 소그룹을 만들어서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그 통상적인 늘 해오는 그런 또 비판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의 룰라, 이게 지난번에 이제 히로시마에서 젤렌스키를 만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구설수 올랐습니다만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의 푸틴하고 시진핑, 중국의 시진핑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가 하는 이야기는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 자기들의 선의 중재자 노력을 하겠다. 평화협상 이런 게 대해서 가능하다면은 브라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어떤 속내를 드러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는 거, 다시 이 개념이 나옵니다. 과거의 냉전 시대 때 제3세계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인구 규모도 좀 있고, GDP도 꽤 있는 그런 어떤 그 글로벌 경제를 지향하는 적도 이남의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영향력을 증대시켜서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 대항하자, 이런 그런 안티테제로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서방과 기본적으로 친해야 되겠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 종교 문화적으로 그럴 수 없는 백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제3세계와 마찬가지로 아마 실패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서구 가치라는 거, 하다못해 EU라는 거,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종교 문화라든가 정치적 시스템이라든가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그런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가치와 체제를 공유하는 겁니다.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거죠. 그런데 글로벌 사우스라는 거는 어느 하나도 공유점이 없습니다. 사회제도, 정치 문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체제 다 마찬가지고, 종교 문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종도 다 다른 거고, 말도 다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사우스라는 거는 다만 허상에 불과하다. 다만 그런 이제 인도라든가 터키, 멕시코 이런 이제 규모가 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이제 서구 가치에 대항해서 느슨하게나마 동맹을 하면서 하나의 이제 연계를 구축해서 이제 견제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만드는 개념인데,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게 기존에 있던 어떤 그 EU라든가 나토라든가 그와 같은 이제 공관, 그런 단결력, 응집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구나 협의체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룰라라든가 브라질, 대국이니까 이런 나라들,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을 계속 발전시킬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방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중국, 러시아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중국은 히로시마에서 G7 회의가 열릴 때 중앙 5개국 정상을 갖다가 이제 초청해가지고 뭐 난리법석을 떨었죠. 굉장히 뭐 이게 TV에 보면은 정말 돈도 엄청나게 들었다. 좀 사치스러울 정도. 자국이 지금 전쟁 중에 있고 그렇게 재정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 어마어마한 어떤 행사를 가졌다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덴젤 워싱턴하고 이병헌 나오는 그 서북의 이름을 딴 건데, 옛날에 그 줄 브린 나온 황야의 7인, 그게 몇 번 이제 리메이크 돼가지고 가장 최근에 했게 이제 매그니피선트 세븐입니다. 그게 이제 코카사스 쪽에 있는 7개 자치공화국, 그 수장들과 이제 푸틴이 만나가지고 이제 협의를 계속하면서 관계를 돈독히 하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보도를 냈는데, 그걸 갖다가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구 노력, 서방에 대해서 이제 쇼오프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단계를 과시할 수 있다, 이런 걸 지금 계속해서 그런 프로파간다 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G7 회의가 끝나자마자 러시아의 미슈스틴 총리, 정치적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만 헌법적으로는 러시아의 푸틴 다음 관서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중국을 방문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대충 짐작은 합니다만, 딱히 이렇게 언론에서 크게 다루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다뤄봤자 뻔한 이야기들, 그런 게 논의가 됐지 않느냐. 근데 다만 이번에 가가지고 시진핑도 만나고, 당연히 시진핑을 만나겠죠. 자기 카운터파트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유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 하는 것보다는 서구 국가들의 어떤 분주한 저런 움직임에 대항해서 우리도 뭔가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급조된 그런 성격이 좀 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시진핑이 우크라이나 중재를 선다면서 리후이라는 사람을 특별 대표로 임명해서 이제 유럽의 선진국 일본 나라들을 지금 순방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본색을 드러냈네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이번 전쟁을 통해서 작년 2월 24일부터 시작된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장악한 그 영토를 그대로 인정해라. 그 차원에서 휴전과 정전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게 이제 서구 국가들이 동조해라. 너희도 거기에 찬성해라. 라는 이야기인데, 한 나라도 동조하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에 건너간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좀 웃기는 게, 이게 중립적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주 러시아 중국 대사를 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러시아의 첩자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실제 중국도 얘를 통해서 뭔가 외교적 교섭을 한다고 한들 서방이 뭐 따라줄 리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쇼에 불과하다, 그렇게 좀 봐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에이펙 그 무역장관회의가 있었는데, 이 에이펙 무역장관회의는 작년에 이게 이제 무역과 이제 투자 관계를 다룹니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공급망에 차질도 생기는 데다가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이제 곡물 수출 문제, 이런 게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여파에 대해서 우려한다라는 문구를 넣었었는데, 이번에 이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세계 경제에 어떤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갖다가 공동선언에 삽입시키려고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했다. 근데 채택하지 못했다 하는 것도 서구로 선언하는 성과입니다. 왜? 자, 봐라. 이런 거 하려고 했을 때 중국, 러시아는 한 세트로 움직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걔들을 비판할 수 있는 구실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나름대로 자기들 속내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공동성명에 삽입을 해도 뭐 나쁠 건 없고요. 그러나 삽입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큰날 날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문장에 공동성명에 선언적인 그런 이제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것까지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제 키신저, 옛날에 국무장관 하는 사람이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이 키신저 했습니다. 월남전, 닉슨 대통령 시절에 이 사람이 이제 국무장관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외교안보실장, 지금 이제 백악관의 외교안보 보좌관, 이런 걸 같이 했는데, 아마 제가 기억이 확실치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역사상 외교안보 보좌관하고 국무장관을 동시에 한 사람은 키신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이제 역대 국무장관, 우리로서는 외교장관이죠. 국무장관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 있는가라고 조사를 하면 이제 단연 이 키신저가 이제 1위에 오릅니다. 근데 최근에 키신저가 이제 100세를 맞이했는데, 뭐 대단하네요. 100세까지 사니까. 그래서 아직 뭐 치매가 온 건 아닌 것 같고, 의학적으로 치매가 온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정치 외교적으로, 학문적으로 좀 치매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키신저가 미중 전쟁 가능성이 있다. 지금 1차 대전이 발발할 그 직전 상황과 똑같다. 이대로 가다가는 2030년쯤 되면은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외에 기타 부수적인 여러 가지 각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미국이 너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지 말고 중국을 따독거려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요지입니다. 요지인데, 사람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중국과 이제 화해를 시도해서 국교를 이제 수립했죠. 미국이.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걸 러시아를 이제 그 당시에 소련을 적으로 돌리면서 두 개의 적이 있었는데, 중국과 러시아. 근데 이제 그 중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그때는 중국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소련이 더 이제 임박한 적이었죠. 그래서 한쪽을 이제 친구로 삼으면서 한쪽을 이제 배척시키는. 그러면서 그로부터 한 15, 16년 뒤에 이제 소련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어떤 전략을 수립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 기억이 있는 거죠. 세계의 어떤 체제, 안보 체제, 그다음에 경제 체제를 완전히 이제 뒤바꾸는 그런 혁신적인 그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 그런 데서 자기도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어떤 걸 성취하고 나서는 약간 이제 기분이 업되는 수가 있죠. 그럼 사람들이 상당히 오버하게 됩니다. 자기 행동이나 어떤 언술이나.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고 이해관계만 있다. 외교정책에서 도덕적 완벽함을 요구하는 국가는 완벽함도 안보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라든가 국가 이익 이런 거 갖다 윤리적 도덕적 잣대로 너무 그렇게 제한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득만 취하면 되는 거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국은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죠. 외교나 안보에서가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중장기적으로, 그럼 단기적으로, 그럼 친구가 없어야 되냐? 장기적으로 어차피 친구도 적도 없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없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를 제패해온 기본 개념을 그대로 무력화시킨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거는 첫 구절부터 잘못된 게, 미국은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자, 그럼 만약에 미국이 과거의 나치 독일이나 지금 소련이나 러시아나 중국처럼 달면 빨고 쓰면 내뱉고 하는 식으로 만약에 외교를 했다면, 어느 나라가 미국과 외교 관계를 형성하든가 어느 나라가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자 하겠습니까? 안정성이 담보가 안 되었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를 제패하고 그 외에 로그 컨트리라든가 자기와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팍스 아메리카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 나라가 동맹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꼬붕을 만듭니다. 자기가 중국, 세계 제1위 국가고 그 다음에 한국이나 여타 국가는 자기 밑으로 돌아가는 거죠. 1대1로를 통해서 경제, 안보적으로 갖다가 타국을 종속시켜 나가는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의 영토에 대한 관심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은 꼬붕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으면 동맹관계를 맺자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형평성이 있는 상태에서 동등한 관계에서 아무리 나라가 작거나 군사력이 약하나 하더라도 국제법의 기초에서 우리가 동맹관계를 맺자, 우호관계를 맺자는 게 미국 외교의 근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키신저의 언술처럼 이게 만약에 미국 외교의 근간이라면 지금까지 미국 외교라든가 미국 국가라는 게 존속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틀린 거죠. 그런데 왜 자꾸 이게 중국을 두둔하고 중국과 화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사람이 이렇습니다. 나이가 100세, 70세가 됐건 100세가 됐건 일단 자기가 젊을 때, 자기가 전성기 때 이루었던 성과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는 결코 문제가 있었다, 하자가 있었다, 반성해야 된다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과거에 어떤 성취물이 있었다, 어떤 업적이 있다고 하면은 죽는 날까지 그걸 합리화시키자고 합니다. 김영삼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죠. 미국의 클린턴이 북포를 하려는데 자기가 막았다. 그걸 자기 재임 기간 중에 최대 치적으로 생각한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최악의 선택이었거든요. 사람이 이렇다 이겁니다. 키신저도 그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지가 옛날에 중국과 화해하면서 그런 식의 지금의 세계 체제를 갖다 구축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었던 그 성과물, 그거는 불면하는 거다. 그건 영원한 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월이 바뀌는 게 사람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그 당시에 70년대에 행한 키신저 외교가 지금도 영원히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지속 가능한 그런 가치관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큰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키신저의 말대로 미국이 그런 아주 그 협의에 아주 편협한 국가에게 매몰되어 있는 국가라면은 지금까지 세계 제패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 미국의 문화라든가 미국의 노래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영화라든가 그런 게 심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개방된 나라거든요. 가장 강한 나라가 가장 개방된 나라입니다. 들어오라 이겁니다. 자기가 뭔가 찝찝하거나 부끄러운 측면이 있거나 남한테 이야기했을 때 비난을 받을 측면이 있다면 개방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떳떳하다 이거죠. 물론 미국 자체가 갖고 있는,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 구조적인 문제점들, 폐단 다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여전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개방적이고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국가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에 우리 애들 유학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편협한 얘기라면은 한미 FTA 같은 경우에 자유무역 협정 같은 거는 철저하게 미국 국익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왜? 한미 FTA를 할 때 우리나라 좌파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그죠? 미국 경제에 종속된다고. 그런데 미국 경제에 종속된 나라가 매년 3조 이상의 흑자를 기록합니까? 한미 FTA를 통해서 이득을 본 건 한국밖에 없습니다. 서로 그 이득을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걸 알고도 왜 그랬을까? 안보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인 나라이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경제적 이득을 갖다가 좀 손상시킨다 하더라도 한국의 안보를 갖다가 지탱하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그런 편협한 국가 이익을 갖다가 스스로 양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우리나라 좌파나 우파나 이런 거 생각지도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왜 지금까지 미국이냐, 어떻게 미국의 가치관이 어떻게 이렇게 근 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미국이 동맹이라는 걸 갖다가 자국 외교의 가장 기본 속성을 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러시아라든가 나치 독일이라든가 중국 같은 나라는 절대 동맹관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항상 지 밑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만든 게 자기들 외교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저런 개방적인 입장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겁니다. 과거에 나치 독일이 동맹국가로 했던 국가들 한번 보십시오.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결국 그 나라들 헝가리 빼고는 다 나중에 소련군이 진주하니까 소련군에 붙었던 나라들이거든요. 허약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동맹이라는 건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말했던 러시아나 나치 독일이나 과거의 소련이나 지금의 중국이 말하는 동맹은 그런 어떤 평등성을 유지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국가 이견은 뭐냐?
여러분들 국가 이익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굉장히 더 도덕적, 윤리적 잣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실질적인 국익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는데 우리의 국익은 뭡니까? 그럼 지금 좌파나 그다음에 뭐 중간에 놓인 친구들 이렇게 하죠.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어떤 경제 관계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다리를 걸치고 어정쩡한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조야한 설명을 내놓죠. 그죠? 그러면 이제 별 비판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게 그럴듯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주 협의 국가 이익이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몇 년 후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기는 순간 그 다음에 미국 주도의 세계 판도가 다시 한번 공고하게 만들어지는 순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솝우화에는 날짐승 빌짐승과의 대결에서 중간에 놓인 박쥐 같은 꼴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설사 약간의 경제적 손실이 따른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이라는 사회, 한국이라는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을 옆에서 지원해주는 동맹 국가들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구도에서 이 전쟁이 났는데 지금 서방과 호주와 일본과 미국과 캐나다, 미국이 전부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러시아, 중국과 교역을 하지 않는 나라들입니까? 그 사람들 이번 전쟁에서 잃은 게 없습니까? 잃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한국만 잃은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한국만 경제적으로 손실이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거는 그건 국가 이익을 손상시키는 바보 같은 짓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과거 우리가 6.25 때 우리나라 16개국, 유엔의 깃발을 16개국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걔들이 무슨 국가 이익, 한국을 도와서 무슨 국가 이익이 생긴 겁니까? 미국 위에 별다로 얻어간 게 없죠. 심지어 인도, 그 다음에 그리스, 에티오피아, 남아공까지 지원했습니다. 그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얻어간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불법 침략이 나왔을 때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은 자기가 당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치졸한 설명 같습니다만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외교란 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 사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밥 잘 사고 술 잘 사는 친구들이죠. 그럼 걔들 친구라 부릅니다. 호방한 친구야, 밥 잘 사. 집안이 넉넉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남한테 베푸는 걸 좋아하는 놈이야. 그럼 걔들 친구로 생각하죠. 진정한 친구는 자기가 정말로 위기에 봉착했을 때 도와주냐 마냐 하는 걸 갖다가 보고 따져야 되는 겁니다. 국가 이익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했다 한국을 침범한다 할 경우에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딱 두 나라 대보십시오. 미국과 일본입니다. 중국, 러시아는 북한 뒤에 숨겠죠. 그게 앞으로 100년이 있을 일이 아니고 수개월 후, 수년 뒤에 일어날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이익이라는 건 그렇게 고상하고 그렇게 난해하고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친구 사귈 때 어떤 사람을 자기의 영원한 친구로 간주하느냐라는 문제, 그걸 국가이익이라든가 외교 안보에 투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주의라든가 이상주의라든가 이런 걸 갖다 흔히 농하면서 국제정치 두 개의 이제 분파가 있다, 학파가 나눠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느 하나도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모든 현상은 결합된 형태로 중첩 결정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잡았다고 해서 걔들이 이상주의에만 입각했는 거냐? 그러면 트럼프가 오로지 현실주의 어떤 국제정치 그런 가치관에 입각했는 거냐? 그렇게 판단이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키신저 같은 얘를 이제 친중이라고 이제 폄하하는 이제 국내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좀 있습니다만 친중이 됐건 아니건 이런 유파들이 트럼프하고도 연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트럼프가 말하는 국가이익이라는 것은 굉장히 협소한 단기적 이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과연 앞으로 세계 체제를 리드해 나갈, 만약에 미국이 세계 체제에서 빠졌을 때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나라가 판을 개판으로 만드는 그런 여지를 남겨둘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를 먼저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어찌든 자기들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어리석은 생각들 하는 사람들이 거의 유권자의 거의 절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트럼프 같은 사람을 또 뽑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더 진보적이고 개방된 나라라고 할지 모르다. 그러면은 지적으로 뛰어난 나라냐?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대표님이 방송하셨습니다만 민주주의 가치라는 게 지금 현재 몰락 상태에 있다.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적골아지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럼 한국은 어떤 좌표를 찍을 것인가? 앞으로 나가야 될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가치라는 게 그렇게 완전하진 않지만 서구 가치를 음해하거나 그걸 폄하하거나 그걸 파괴하려고 하는 나라들 편에 붙여서는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국가 이익은 담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국가 이익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1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사